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를 일컬어 슈퍼위크라고 불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매일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오늘까지 진행을 하면 두 명의 장관 후보자를 빼고는 인사청문회는 모두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신환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네. 부적격자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뭐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뭐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역시나 그 청문회 과정에서의 본인들의 해명이 오히려 더 그걸 증폭시키고 국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제 뭐 대통령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두 명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아마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그걸 대통령께서 아마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본인의 자진 사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 지명 철회보다는 네네. 지금 특히 이제 국민들 정서에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갑질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도 어찌 보면은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도 갑질의 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휘 체계하에서 제자들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 보좌진 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여론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이제 그거 당사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도 뭐 저 대학원생들이 그러면 뭐 교수들의 하청인이냐 논문을 쓰는 네네네. 대학원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당사자성에 처해져 있는 국민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물론 뭐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없는 장관들이 훨씬 더 많았고 후보자들이 네. 또 좋은 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평가는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당의 뭐 일부 의원들도 여론 동향을 보고 인사권자가 판단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굉장히 우회적으로 그렇죠. 이 여론을 그 표시한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 오신환 의원님도 여당 해보셨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회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그 일부 저 의원들이나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발언 그리고 더 나가서 사실은 뭐 그 진보 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지금 사설로까지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관련 단체들, 교육 관련 단체, 진보 보수 관련되지 않은 관련 없이 모든 교육 단체나 또는 그 사회 단체들, 참여연대를 포함한 등등해서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그 거론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모든 인사청문회가 끝난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종합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국민 이기는 정치인, 국민이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홍 의원님도 우회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근데 저는 여기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하나 따로 떼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면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가 도대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따라붙어요. 네. 근데 저는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기된 갑질 논란은 의원을 하면서 불거진 갑질 논란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떤 후보자의 사적인 부분이야 이래서 놓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으로서 보좌진한테 갑질한 건 사실 가장 먼저 가장 잘 파악했었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보통의 보좌진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마 회자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친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개별 의원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시한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해당 당사자의 보좌진 그리고 그것을 직접 대나무 숲에 글을 쓰고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또 그것에 이미 알고 있었던 주변의 같이 동료 보좌진들이 동참하면서 그리고 과거에 민보협의 회장단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선우 후보자가 그걸 바로 본인들이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 인식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완전히 본인은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저는 좀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원이 그걸 도와주려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위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디펜스하려고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들까지 드러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돌파하기 어렵다. 근데 다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케이스가 없단 말이죠. 현역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가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나도 장관 후보자가 될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제 현역 의원들도 깨지는구나 이런 불안감도 일정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게 잘 여론들이 수습이 되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국민들의 여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상징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질 정부로 프레임이 규정화되고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 저희는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는 6적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과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뭐 부동산 투기 얘기하고 있고 또 통일부 정동영 장관 뭐 태양광 얘기하고 하는데 뭐 정동영 장관은 뭐 주민요법 법 위반은 인정을 했지만 뭐 이게 크게 무슨 내가 큰 돈 벌려고 뭐 이랬던 것도 아니고 정계 거의 사실 그 전 이해가 돼요. 정동영 장관 거의 정계 은퇴하다시피 한 상황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태양광 산업이 우리가 많이 홍보했던 것도 농사 짓는 것보다 태양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수익이 안정적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사업하다 중소기업 하다가 접고 태양광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연금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그때 한때 있었고 물론 이제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고 아마 그때 잠시 몸을 실었을 거로 보고 어떤 권력을 행사해서 그런 자기가 뭐 좀 더 수익을 올리거나 또 좋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부인께서 아마 그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투기성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한 건 맞습니다. 투기성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한 말과 안 맞는 내로남불적 성격이 있었지만 그것이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었거든요. 증여세를 다 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부동산 투기 한남동 부동산 투기는 그때 다 알만한 사람 알았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업자들 가면 이거 투자하라 저거 투자하라 안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실에 있었을 때 고위 정보를 빼내가지고 고급 정보 그러니까 사전 정보를 빼내서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논란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정도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면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는 오늘까지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면 종합 성적과 개별 성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어떤 여론, 그다음에 각 개별 장관들에 대한 여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참
저도 참 그 마음이 그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사적인 관계하고. 잘 아세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강선호 의원 처음에 정치권 들어와서 입문할 때 저와 같이 일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예. 대선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 할 때 제 밑에서 부대변인하면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하고 또 제가 공적인 마인드에서 판단해야 될 마음하고 참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시지 이해는 됩니다. 우리 오신환 의원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강선호, 이진숙 두 후보자 말고 네네. 이 사람도 안 된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두 후보자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다 보면 저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초기 내각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스스로 사퇴하고 뭐 좀 몸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고요. 저는 사실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 우재준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좀 흥미롭게 봤는데 6번의 방북 신청 과정에서 4번을 다녀왔고 2번이 이제 거절된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일성 국방위원장을 조문하러 간 것이 거부됐던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1년 전에 있었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장병들 참배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좀 명쾌하게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총평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야가. 저도 뭐 아마 저도 현역 국회의원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행태를 보였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지만 이제 외부자로서 한마디 하면 청문회 제도가 오랜 시간 정착이 됐고 이제 20여 년이 넘어가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전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보여요. 청문회 제도? 예, 제도 자체가. 그리고 뭐 꼭 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관행과 문화의 문제죠. 각 당이. 저는 우선 뭐 제 민주당부터 좀 순서를 좀 해준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증인 참고인 채택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부인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과거 김민석 당시 총리 후보자를 놓고 뭐 전처 현 부인 다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지나치게 정치 공세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떤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 자체가 뭐 거의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청문회 제도의 장기적인 어떤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란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도 잘못했다고 보고 야당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 도덕성 문제나 인신공격적인 문제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분이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해당 장관으로서 얼만큼 역량이 있는지도 보고 싶은데 그러한 문제는 전혀 부각이나 또는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컨대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개 도리어 그는 여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도 더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나이스를 모른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 교육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유보통합이라든지 나이스나 자사고 특목고 문제 등등 준비 안 된 게 보이니까 여론이 더 나빠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예 장관 청문회를 이틀로 해서 도덕성 하루 정책 하루 이렇게 제도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 개선 한번 이제 끝났으니까 1라운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도 개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국민들도 다 동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상징적인 것이 사실은 청문회를 하는데 야당의 청문위원들이 대부분 피켓을 이제 노트북에 붙여서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가위 강선호 후보자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의 청문위원들이 그것을 붙였는데 그걸 이제 여당의 간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제가 그 이제 김한규 간사가 그것을 이의 제기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조은희 간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강선우 후보자가 복지위원일 때, 복지부 장관 후보자일 때 스스로 피켓을 붙이고 인사청문회를 했던 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돌아가면서 똑같은 짓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또다시 부각되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증인 채택 거부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정치적인 공방만 하고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고 이런 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 남긴 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짧게라도 좀 그 다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그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도 뭐 보고 있으면 또 인사청문회 얘기하다 갑자기 국민의힘 얘기하니까 좀 답답한데요. 사실 여의도를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바로잡고 특히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름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뭐 혁신위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단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반성, 성찰 속에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지금 수용될 분위기도 아니고 또 특히 저는 사실은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 불출마 선언이든 정계 은퇴든 아니면 이선 후퇴든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책임질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1차적으로 선행돼야 이게 그래도 뭔가 몸부림치고 가려고 하는구나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그 혁신위원회가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 비대위가 그런 어떤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수용하고 실천해 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에 지금 비대위가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결국에는 인적 청산 문제가 지금 나왔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서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되고 윤희숙 위원장의 경우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것이 사실 좀 걱정스러운 점이고요.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전환길 씨가 입당한 사실이 밝혀져 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 몇 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야당으로서는 소위 얘기해서 통상적으로 모든 정권이 인사청문회 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뭐 안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한 1, 2%라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그 분위기 올리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전환길 씨 얘기나 또는 당내 또 뭐 그 인적 혁신 대상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전략도 없고 지금 야당이 집중해야 될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김용태 전 그 비대위원장 의원이 김용태 의원이 지금 그 페이스북에도 썼잖아요. SNS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넘어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즉 내란 세력이나 쿠데타 세력하고 절연해야 될 상황에서 도리어 깊숙이 끌어안는 모양새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국민의힘 밖에 있는 오신환 의원 같이 뭐 밖에서 있는 분이나 수도권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은 진짜 힘 빠지는 거죠. 바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당을 좀 추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런 거 한 방으로 가면 지역 가면 그러거든요. 아니 전환길 같은 사람 같이 하면서 무슨 그 국민한테 다시 지지를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있는 그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이나 또는 노력하시는 분들은 힘 빠지는 거예요. 만나보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좀 약간의 해명을 좀 하자면 그 제도적인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온라인 입당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당원 규정의 6조에 보면 자격 심사가 있는데 그거 일주일 이내에 자격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입당으로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것들이 특히 전한길 씨가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유관 본명으로 냈대잖아요. 이거 본명으로 전유관이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입당 문제보다 입당의 문제가 불거진 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두 번의 이틀간에 걸친 전한길 씨의 여의도 출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강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불거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저 장동혁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뭐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장동혁 의원은 당 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전한길 씨 없고 그게 당 대표 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고요. 윤상현 의원도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지지 어차피 이미 뭐 그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이미 젖었는데 더 그냥 뭐 푹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당 전체 다른 동료 멀쩡한 동료 의원들까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의 연이틀에 걸친 전한길 씨 출연으로 인해서 뭐 전한길 씨의 그 출연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한 발언이죠 현장에서 다시 당이 정광훈 세력과 소위 그 저 부정선거 그다음에 그 내란 옹호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윤어게인 이쪽으로 되돌아가면서 혁신의 문제가 다시 또 다 물거품되는 그러니까 원래 당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 지금 자꾸 이제 일부 그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 또 홍준표 시장 그런 얘기하지만 위원정당 해산 이거 간단한 거 아니다 얘기하는데 진짜 위원정당 해산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절연하고 관계를 정리하면 위원정당 문제가 어떻게 더 논의가 더 논란이 되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이 이러면 이럴수록 정말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께 제가 따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제 그 많이 나왔던 얘기는 빼고 지금 그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당 지지율이 10%대로 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산수 수준만 봐도 거의 어떤 절반에 가까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빠져나갔다는 해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전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지금 빠져나간 사람들의 핵심적인 불만 사항이 뭐겠느냐? 사실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보세요, 그거를? 그것이 그 합리적인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는 정당 내 구성원들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아까 저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과거로 계속 회귀하고 있는 단절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네. 탈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 전한길 씨가 무슨 뭐 10만 명 운운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것은 뭐 사실이 아니고 굉장히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누가 좀 과감하게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럼 우리는 이거 예를 들어서 전한길 씨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입당은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절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고 또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스피커가 되는 주요 중진 의원들조차도 계속 거기 과거로 회귀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로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 또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양쪽이 그래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이 당은 정말 쓸데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전한길 씨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저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을 오히려 전면에 부각시켜서 강하게 내부적인 노선 투쟁을 통해서 잘라내면 예 저는 여기서 만약에 혁신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거기서 하나의 혁신의 지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고 예,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일요일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 혁신안이 회부가 돼서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아까 이제 호준석 혁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좀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